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가면국사학당의 주제는요, 고려의 사회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서 핵심은 이미 반복한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되새겨보면서,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랄지 삼국 시대랄지 거기서 시작된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일은 사실 세금 걷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걷는데 어떤 기관에서 어떤 그 명목으로 어떻게 거두었느냐,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라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명칭이 조금 변했으면 그것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썼느냐, 어디다 썼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나라에서 어떤 재정을 어떻게 썼느냐의 가장 또 그 역사 속에서의 핵심은 그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느냐, 이게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토지, 수조권을 지급했는데 그 토지를 과전이라고, 등급을 나눠서 준 공무원의 봉급,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피지배층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나갔느냐, 경제 생활을. 당연히 지배층은 부자죠. 토지와 노비가 많고, 개인 소유 뭐 농지나 뭐 대농장도 많고, 그리고 농민들이나, 그리고 고려 시대가 되면은 이제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수공업 그리고 상업들도 살살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해서도 사실 상상을 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수공업이랑 상업이 더 발전하겠네? 다른 것도 나오겠네? 맞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경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사회를 볼 건데요. 자, 사회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의 그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게 신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사람들이 풍습이 어땠는지, 사회는 어떻게 굴러갔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고, 추가로 그 시대의 후기에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느냐, 이것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신분제를 좀 보면, 이게 이제 삼국부터 남북국까지, 예전에 이제 고대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중세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근세라고도 불렀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 여기를 근대 태동기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시대 구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나라 시기, 이렇게 이제 보자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은 선생님이 이미 설명한 내용인데 그냥 가볍게 한 큐에 정리를 해드리면,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고려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조선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조선 후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일단 차이점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일단은 삼각형인 게 있고 사다리꼴인 게 있네요. 모양이 다르고, 또 뭐 있어요? 얘를 뭔가 선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의 길이가 또 달라지죠. 뭔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더 안으로 들어오고, 얘는 선의 모양도 달라져 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칸의 개수가 다르죠. 자, 신분제 끝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칸에다 또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맨 꼭대기는 왕이 있다고 칠게요. 왕. 여기 다 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맨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맨 밑에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천민. 얘는 안 변해요. 근데 그 가운데랑 맨 위는 막 이름도 바뀌고 막 성격도 바뀌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은 천민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요. 그리고 귀족이 있는 거죠. 자, 고려시대가 되면요. 천민이 있고요. 평민 똑같아요. 양민이나 평민이나 일반 백성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인, 중류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귀족이 생기죠. 자, 조선시대로 가고 이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볍게 명칭만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평민, 양민, 상민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인 그리고 양반. 여기는 이름은 같은데 이렇게 이름은 같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구나. 왜 뒤집어지는지,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그것은 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랑 좀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귀족이고 여전히 귀족이죠. 이름이, 명칭이. 귀족, 귀한 족속이란 뜻이에요. 이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특권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름에서 이미 너무 심하게 특권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눠지기 전까지 여기는 그냥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귀족 아니 평민. 근데 여기는 좀 더 세분화하면서 뭔가 이 사람들의 권한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여기서 차이를 좀 보면요. 얘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없죠. 절대 못 올라가요. 왜? 뼈고 머리에 품질이잖아요. 그죠? 우리 기억나요? 이거 뭐예요? 골품제. 그렇기 때문에 뼈, 머리의 품질이라서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보여요, 이거?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어쨌든 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점점점 시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조선은 그 길이 더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뭐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매우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신분제도의 어떤 흐름을 본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확실하게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회 설명해 볼게요. 신분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분만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려시대의 신분은 귀족, 중류, 양인, 천민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귀족은 뭐 왕족은 그 귀족에 포함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왕족은 그냥 별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5품. 이게 고려시대의 어떤 높은 사람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우리 통일신라는 어땠어요? 신라는 골품. 여기서 이제 골까지가 매우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말해보자면 골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귀족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서도 높은 사람들은 골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품이 되는 거였겠죠. 자, 근데 어쨌든 높은 어떤 특별한 귀한 사람들은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에 살았어요. 수도인 개경. 그 다음에 정치적인 특권으로 과거음서, 경제적인 특권으로 궁음전. 이미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류층에 보면 하급 관리들과 지방에 있는 향리,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중류층으로 불렸어요. 자, 그러면은 뭐 설인이, 남반이니, 군관이니, 잡륜이, 영린이. 자, 여기 보시면 설인은 국가에서 중앙관청에서 서무를 맡아봤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반은 내관 등등등의 궁중 사무를 맡았던 사람들, 궁중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군관은 군인이겠죠? 직업군인.
그리고 잡류. 잡류는 약간 그 하급 관리 중에서도 제일 잡스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역관. 뭐 이런 사람들이 중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직 중인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역할을 직업이고 역할. 자기가 하는 역할들을 세습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또 물려주고. 자, 그리고 토지도 나눠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족 출신의 지방 향리. 그 예전에 호족 중에서 문벌귀족이 되지 못했고, 아니 무신이나 뭐 권문세족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그 지역에 남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통치체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향리는 그렇게 좀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거기에 지방간이 파견이 되지 않은 경우에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동네에서만 이름이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진출을 꾀하게 됩니다. 중앙관리로 진출하고 개경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시험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응시 이후에 중앙관리로 진출하는 저 지방 향리의 자제들이 꽤나 많이 있었고, 고려 중기 이후로, 특히 무신정변 이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나중에 신진사대부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인. 백정하면은 뭔가 약간 소 때려잡고 막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백정이 고려시대에는 농민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어떤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상인들, 수공업자들 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민들 중에서 노비가 일단 제일 기본적인 천민이에요. 근데 노비 말고 향, 부곡, 소 이렇게 특수 집단에서 천민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는 통치제대 할 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노비 중에서 예전에 이제 설명이 안 되었던,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내용이 이거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솔거는 데리고 사는 식솔이란 뜻이고요. 외거는 당연히 밖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 중에서 데리고 사는 집안일 시키는 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자기 대농장에 있을 테니까 농사 짓는 노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생활로 가면은, 생활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서 향도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고려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 향나무를 따라다니는 조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향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고려는 그리고 국교가 이미 불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교 신앙 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향나무를 따라다니는, 이게 이제 향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바닷가랄지 아니면 어떤 동네 주요 어떤 지역의 공터 이런 데에 모여가지고 향나무를 묻거나 향나무를 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뱅뱅 돌거나 뭐 축제를 하거나 하여튼 그런 어떤 행사 같은 걸 많이 했어요. 향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향나무를 따라다니는 어떤 무리, 이런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불교 행사랄지 불탑 이런 걸 했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 할 얘기가 많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고 축제하고 이럴 때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는 뭐 어떨 때는 내일 밥 매러 가야 되는데 사람이 좀 부족해. 그럼 우리가 갈까요? 이러면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교 조직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공동 노동을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어떤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 계랄지 이런 걸로 또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향도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농민을 보호하려고 하고 농사를 권장하고, 이거는 경제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거 보통 이제 사회제도 할 때 백성들을 돕는 제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의창, 그리고 상평창. 의창은 의로운 창고죠. 그래서 춘대, 가을, 그 봄에 대출해주고 가을에 납부를 받는다. 춘대추납을 하면서 그 세금 그 받아들이는 이자를 거의 매우 낮게 거의 없는 상태로 받아서 백성들이 좀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 운영을 하면은 이자를 막 걷어들이거나 백성들을 수탈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상평창, 물가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외우지 마세요. 상평창을 서로 평평하게 만드는 창고다. 그러면 말이 되죠. 서로 평평하게 만드는 창고. 이게 바로 뭐다? 물가 조절 기구인 상평창이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있었고 보가 있어요. 보. 이 보라는 게 기금이라는 뜻이에요.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돈을 놔두고 그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좀 투자를 하는 거죠. 돈에 일단 목돈을 놔두고 그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걸 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재위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로 봤을 때 고려의 법률은 중국의 당류를 참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관습법을 되도록이면 따랐고요. 그리고 지방관이 법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지방관이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특히 반역과 불효, 이것은 중벌로 다스렸다. 그리고 고려의 풍습을 보면요, 일부일처제, 근친혼, 자녀 균분상속. 여기서 일부일처제하고 자녀 균분상속을 좀 보세요. 자, 이거는 근친혼이 그렇게 다 법적으로 해가지고 쭉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거고요. 일부일처제, 이게 조선으로 가면은 일부일처이긴 한데 다 첩이거든요. 근데 고려시대에는 첩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첩을 뭔가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그 풍습 하면은 남성 중심적으로 가부장적 사회고 뭐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고려시대에는 일부일처였고 첩이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그래서 웬만하면 만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장자상속으로 모든 거를 그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 없으면 양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균분하게, 근분해서 여성이 빠져있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조선으로 가면서 그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해져서 그렇게 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의 사회변동으로 갈게요. 고려의 후기 하면은 원래는 여기 무신집권기라고 그랬으니까 약간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땐 중기죠, 중기.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전기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는 후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고려의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굴러가던 때까지, 문벌귀족이 있었던 때까지를 전기로 봤을 때 그 뒤부터를 뭔가 약간 변동이 많은 시기, 그것을 후기라고 이제 보면, 무신집권기에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죠. 무신이라는 사람들이 문신처럼 나라를 뭔가 잘 운영했었던, 그러니까 운영을 주로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무신들은 이렇게 전쟁을 막고 하여튼간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군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그들만이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문벌귀족에서 무신으로 지배층이 변화했고 사회가 동요하게 되죠. 무신들끼리 하극상을 막 벌이고 백성들은 너무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수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정치를 잘한다고 했을 때 그 정치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기 직전까지, 들고 일어나면 안 돼요. 들고 일어나기 직전까지 뜯어먹는 거. 이것이 이제 잘하는 건데, 이 무신들은 약간 그 수위를 조절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수탈을 하고, 그래서 농민, 천민의 난들이 이 무신 집권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뭐 내용 정리 시간이랄지 아니면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무신 집권기 다음이 몽골 침입하고
그리고 원 간섭기가 되잖아요. 나라가 뒤집어져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몽고에 침입하고, 몽고에서 침입하고 난 다음에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가 다시 또 개경으로 환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 몽고 침입에 대응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고,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대몽항쟁을 했으나 결국에는 원 간섭기가 됐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귀족층, 건문세족이 집권을 하게 돼요. 새로운 귀족층이. 그리고 난 다음에 몽고풍이 대유행하고, 여기서 이제 호복과 변발이 나오니까 이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호복이라는 건 오랑캐의 복장이란 뜻이에요. 호는 오랑캐 호자고 복은 복장이란 뜻인데, 호복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복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뭔가 별로 안 떠오르죠, 그죠? 오랑캐의 복장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 도포를 입고 있는데, 오랑캐는요, 일단은 그들이 생각하는 한족에서 봤을 때 오랑캐, 고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는 말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자, 말을 타다 보니까 말 탈 때 이게 이래요. 그럼 말 잘 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바지에 통이 이만해요. 그럼 말 잘 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소매를 다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매랑 다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좁은 그런 느낌이 호복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중국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넓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그 관리들이나 그 옷의 어떤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좁다. 말 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그런 느낌이 호복. 그리고 변발은 이렇게 앞머리가 좀, 네, 없는 거. 뭐 이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몽고풍이 유행했다. 근데 이 몽고풍에 대항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우리 몽고로 끌려간 공녀들이 그 어떤 그 지역의 대유행을 시킨 어떤 스타일.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고려양이라고 부른다.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한류의 시작은 고려부터다. 자, 그 다음에 신흥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 신흥 세력이 누구다?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다. 이 신흥 무인 세력, 특히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홍건적과 왜고를 격퇴하면서 갑자기 라이징 스타가 되죠. 막 스타로 뜨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기반을 그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신진사대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일단은 신분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어떤 사회 생활, 마지막으로 후기의 사회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고려의 문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